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한상의 최태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경제단체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성장이 완전히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성장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모델이 꼭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후보님의 구상에 경제계가 상당히 큰 기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후보님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듣고 기업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경제계의 재원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고자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자는 후보님의 평소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전 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전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죠. 그 중심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그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일 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거를 아무런 피해 없이 유해 없이 저렇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 두 번째 놀라움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또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 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밝은 표정 부탁드립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보님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꼭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장을 어떻게 그럼 달성하면 되겠느냐는데, 실제로는 저희의 성장 동력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서는 성장을 계속 일으킬 방법이 거의 없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여태까지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난망,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좀 새로운 방법론을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특성 중에 경제계가 전부 독립적인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다 만들고 대한민국 내로만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었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아주 큰 주춧돌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갈등, 저희보다 훨씬 이코노미가 큰 곳에서 무엇인지 룰을 만들어서 저희는 룰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룰 테이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저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할 필요성이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저희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만일 경제 연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약간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의 성장, 즉 현재로 보면은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 GDP의 이코노미를 일본과의 합하게 되면은 6조 달러 이상, 거의 7조 달러에 대한 이코노미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1% 성장은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는 2, 3%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를 하게 되면 일본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저성장이나
그 노년 문제, 그다음에는 저출산 문제 등을 더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같이 쉐어한다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저비용 국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수 진작입니다. 저희가 내수 이 목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려면은 내수의 기반이 상당히 좀 더 필요한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저출산 때문에 해외에 인구를 유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은 저희는 고급 두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를 통해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 고급 두뇌를 저희가 유치하는 전략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가 대한상에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목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로 하다. 그래야지만은 저희의 내수 부양이 되면서 실제로는 저희 다시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갖고 실제 소비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머니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저희가 하드 상품 수출을 하는 전략으로 여태까지 일관해 왔는데 미래에는 좀 더 소프트머니가 저희한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 아시는 K컬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 컬처를 좀 더 산업화를 만드실 방법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 IP와 K컬처에서 유행이 되고 트렌드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 아직은 산업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입니다. 수출만 갖고는 안 되면은 저희가 본원적 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수출에서 얻는 수입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본원적 수지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의 저희 수입을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수출 플러스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본원적 수지도 같이 하게 되면 저희 수출이 안 되면은 오히려 본원적 수지가 늘어나갈 수 있는 저희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과거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은 꼭 저희 경제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꼭 미아가 된 기분입니다. 어디 갈 길도 모르고 위로도 못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줘서 뭔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해 1%를 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요.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그 첫째 요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둘째는 주력 산업 노후화입니다. 20년 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3만 달러 진입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중국의 추월로 위기에 빠졌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합니다. 과잉 생산 설비 폐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을 지원해서 R&D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 및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금융과 함께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기 요금 감면 등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합니다. 이 시간 희망찬 새 도약의 이정표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님을 모시고 경제정책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후보님 말씀 가운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IMF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정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고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법정 전령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주 4.5일제 문제입니다.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변화했지만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70년 전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시간이 일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수주 상황에 대응이 쉽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에 치중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와 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오신 만큼 오늘 경제단체들이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공약과 향후 정책 마련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진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무역업계는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익과 실리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및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상이 산업정책, 기술 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수출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는 해외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자금, 인력 등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큰 진입 장벽입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발굴한 200여 건의 무역업계 애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금융, 노동, 물류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 수출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후보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번에 저희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간담회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렇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를 뺀 네 분의 그 경제단체장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계가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일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이 네 분의 말씀이 지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계열사 한 분 사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4월 7일 날 롱비치 항으로 선적한 그 700만 불의 자동차 부품인데, 세금이 25% 과세를 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면 700만 불에서 25%면은 얼마냐면 150만 불입니다. 150만 불인데, 사실 700만 불을 수출해가지고 150만 불 버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조업 중에서?
근데 그 계열사 저희 직원들이 협력업체 사내 그 계약직까지 보면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만 명이 한 1억 불 정도 미국과 카나다와 그 멕시코에 주로 이 구동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고민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가 5년, 10년까지 계속 한국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마 고민을 여기 계신 기업인들과 경영인들이 다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현재 그 지난 50년, 60년 동안의 성장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방법을 모색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이에요. 그 혁신은 뭐냐면 저는 제가 원래 경제단체장들하고 말씀하신 그런 주제 중에서 하나를 좀 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적 자원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당선되신다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문과생은 이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을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사업입니다. 근원적인 국민의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가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주체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한 주체가 성장해야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낙소효과든지 분쇄효과든지 나타나는 거죠. 결국 플레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플레이들을 존중하고 플레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플레이들을 만들어가는데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 플레이어들 과중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기적인 거라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와 국가에서는 성장과 미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예 성장 공식을 한 50년 걸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건 뭐냐? 인력 양성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서 자는 게 이깁니다. 이러한 성장에서 우리가 무슨 혁신을 얘기하고 무슨 성장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했습니까? 이건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러는데, 그네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보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을 있는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파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상속세 증여세 문제인데 이것을 부자 감세로 그냥 도외시합니다. 기업도 말이죠. 그 국가에 레지스터되어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그런 툴인데 이거를 어떻게 키우고 많이 늘리고 또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기업인의 사명이고 여기 있는 경제단체자들이 어떤 경제 정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룹으로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적다 이거죠.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이 플레이들을 대한민국에 하는 가두리에서 얼마만큼 먹이를 잘 줘가지고 키워서 그 과실을 우리가 따가느냐 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에 리지스트되어 있냐 그럼 조세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고용이 생기는 거고 우리 최태원 회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무나 이 우리 후보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지도자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소중한 제언을 해주신 5분의 경제단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주도 있고 투자자 뭐 아니면 채권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니까 이건 뭐 개별 기업의 또는 개별 기업 소유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럴 역량이 됩니다.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한때 경공업에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산업으로 또 전환됐고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각별히 관심 갖는 영역은 이런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여러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죠. 근데 우리가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실제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아리백이나 또는 탄소 국경세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기업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든지 육성해야 되고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에서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면 뭐 에너지 수입 대체도 가능하겠죠. 많은 일자리도 생길 거고 제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 소득원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련 산업들도 아마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사실은 거의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위축됐죠,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복원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영역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 깊이가 매우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은 뭐 K-팝이나 뭐 K-컬처, 한류라고 하는 게 그냥 한국 멋있다, 뭐 한국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제가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뷰티 산업도 그렇고 음식, K-푸드도 그렇고 뭐 영화나 이런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앞으로 저는 관광 산업에도 상당히 우리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인이 볼 때 매우 희한한 나라 그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팝이니 뭐 K-푸드니 이런 문화였다면 아마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12월 3일부터 6월 3일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저는 큰 그 중간제도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할 것 많죠. 우주 항공 산업 분야도 그렇고요. 특히 뭐 바이오 산업도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건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대를 안 가고 의대를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인데 그것도 새롭게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원은 매우 많고 기회도 많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뭐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산업경제를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 기획, 장기적 기획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투자도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D 영역의 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급 노동자들, 이민 또는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의 고용 문제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형성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출생, 인구 감소의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외교 정책이 지금 각계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좀 거칠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때 각 국가가 또 각 개별 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가 따로따로 대응하면 전부 다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이 많죠. 국내에서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것, 즉 기업도 또 정부도 연합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공통의 전략을 수립해서 함께 시행해야 된다. 이 점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만으로도 개별 국가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모든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뭐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머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고 너무 일치해서 제가 언제 한번 짰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진 회장님도 말씀 주신 것들 보면요, 지금 저성장 사회가 됐는데 어쨌든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저희가 동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뭐 필수적이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 전환도 필요하고, 또 저는 전통 산업들 중에 우리가 제조 역량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AI 첨단 산업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조업에 AI를 좀 도입하는 거, 그게 우리는 모방이나 이런 추격에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AI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말씀도 얼핏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을 동의합니다. 저도 행정을 한 10몇 년 이렇게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할 때는 주로는 공급자의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제공하는 쪽에. 근데 이게 수요자, 아니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거 말고 이걸 하면 더 나을 텐데, 이런 게 참 많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관료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 붙이기도 어렵고, 또 뭐 꼭 부탁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행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언제나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레드팀도 구성해 놓고. 근데 행정은 잘 그런 게 안 되죠. 권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죠.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걸 채택할지 여부야 물론 당연히 공급자 측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기회를 정말로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소통해야죠.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해도 아마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이 해소될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 정부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뭐 인가를 하나 받으려면 이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그러고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그러고 또 뭐 저쪽 딴 데 가서 이거 해와라 그러고 저기 가면 또 이거 해와라 그러고 이게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거 뭐 당연하니까 우리는 칸을 쳐놓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조치가 한 개의 부서에 접수가 되면 관련된 업무를 그 부서가 알아서 해줘라. 전부 다. 뭐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원스톱 서비스죠. 실제로 그게 행정력이 덜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 창구에 가서 왔다가 또 나가서 다시 요 창구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업무가 피곤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칸을 형식적으로 쳐놓더라도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처리해버리는 그런 행정력이 사실은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도 사실 편익도 늘어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예요. 제가 SK는 한번 그 경험해 보셨을 텐데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라고 B 절차가 끝나면 C 절차라고 C 절차가 끝나면 D 절차라고 너무 늘어져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A 절차는 끝나는 게 분명한데 그럴 경우 A, B 절차를 동시에 시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행정은 잘 안 하죠. 제가 용인 거기는 제가 상당히 빨리 예상보다 빨리 처리됐죠. 저희가 그 절차들을 좀 줄여주는 게 기업들로서는 엄청나게 특별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정 개혁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만 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규제도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별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심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100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보통 뭐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한 뭐 두세 개, 한 5% 이내 뭔가 이 부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키워가지고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그럼 95%가 엄청나게 불편을 겪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5% 정도는 손실로 감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할 때 막 500원짜리 딱풀 산 것까지 다 쓰고 전산 입력하고 하잖아요. 그 500원어치 더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전액에 예를 들면 2, 3%, 5% 이내는 뭐 액수로 한정하든지 거기는 용도를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래버리면 사실 그런 쓸데없는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손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대폭 줄일 필요도 있고 충분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경식 회장님은 이 말씀 자주 하셔서 제가 좀 그런데 주로는 이제 손 회장님은 아마 소속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 노동시간 문제. 사실은 이 얘기하면 또 뭐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언론인들 음대사라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아까 비공개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면 뒤에서 몰래 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상에 비밀이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 또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타당하죠. 문제는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조정의 역할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고 놔두면 싸움밖에 안 나죠. 근데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고 행정이죠. 곧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통, 대화, 조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년 연장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후봉제인데 지금 60세까지 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1년에 얼마씩 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65세로 그냥 확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수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되겠죠. 저는 노동자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지적의 일리가 있죠. 이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로 문제되는 영역이면 이 부분은 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년부터 연금인 수급 요 사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조정해야죠. 쌍방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일률적일 수는 또 없어요. 예를 들면 산업마다, 기업마다 상황이 또 다르겠죠. 그럼 차등을 둬야 되겠죠. 일시에 시작하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주 4.5일제 이 얘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놓고 세부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거기 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 그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도 제가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동자 측에도 아니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심을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딴 데 또 요구할 거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악용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 측에도 제가 그때 SK는 잘 아실 건데 아마 그거 꼭 필요합니까? 기존 제도가 내가 보기에는 새로 만들려는 제도보다 불리합니다. 그거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도 않고 노동 변형에 따른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 뭐 이런 거 다 주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기간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6개월로 늘려달라. 그건 노동부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욕을 먹기 때문에 그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글자를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52시간 이건 필요 없고.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겁니다. 저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제도가 훨씬 유리해요. 기존 제도를 쓰면 6개월로 늘리면 됩니다. 지금 3개월로 되는 거. 그럼 우리가 그걸 노동부가 늘리십시오. 노동부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국회 보고 입법으로 욕 안 먹는 조항을 하나 넣어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무 실익 없는 거죠. 결국은 노동부가 아마 6개월로 늘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 변형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변형 근로 할 수 있는 거를 도입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쓸데없이? 대화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정쟁으로 만들어 싸웁니까? 이제 필요한 논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 연장 문제나 주 4.5일제 이런 거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다고 저한테 무슨 개인적 이익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그런다고 뭐 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차등을 두고 못할 곳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아까 손 회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도 더 떨어지죠. 이론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줄이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준비를 해야죠. 다 준비를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정책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전환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무슨 복지 혜택도 더 줘야 되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고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하자. 합의되는 단계에 따라서. 예. 계속 이 말씀 하셔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식 회장님, 무역, 내가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 통상 국가인데 어쨌든 수출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이 나빠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무역하고 외교는 사실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 외교 환경이 매우 나빠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 역시도 결국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자. 실리 외교를 하자. 실사구시적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영 논리나 아니면 감정, 이념 이런 데 경도돼 가지고 그 공연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잃거나 새로운 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이 했던, 국민의힘 정권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북방 외교를 개척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물건 파는데 무슨 공산국가에 물건 파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열었잖아요.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하고 정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시장을 열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 많이 성장했잖아요. 저는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맹관계나 아니면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 해야죠.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통상 정책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이건 정말로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문화산업 진출, 문화수출, 문화산업 수출, 문화용역 수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좀 기업들도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향도 결국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최진석 회장, 연합회장님, 중견기업이라서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시긴 하죠. 어쨌든 통상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상속세 말씀을 또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볼 때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상속세 세율 문제, 이제 가업 상속 특례.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매출 5천억까지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더 늘리자고 하는데, 그 늘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늘리긴 좀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세제 문제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죠. 유지해야 된다는 쪽, 줄여야 된다는 쪽, 또 예외, 특례 늘려야 된다는 쪽, 다 이유가 있죠, 나름에. 그러나 이게 또 많은 사람이 생각 다른 온갖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대기업 전체까지 관계된 상속세 문제는 어쨌든 참 큰 사회적 의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서로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대기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미국 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기업 상속 안 받고 나는 자유롭게 살래, 상속 안 받을래 이런 문화도 많지 않습니까? 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회가 좀 역동적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상속 세제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대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거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세제 법조문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깊은 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겨서 젊은이들도 절망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는데, 물론 살아온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힘들기는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자식 나보다는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내 미래는 더 암울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성장이 계속 정체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지금 몇 년 만입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게. 거의 정상적으로 온다면 거의 처음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 성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우리 자식들까지 기르겠다는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생겨나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내수도 살아야 되고 대외 수출 환경도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 어쨌든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건 부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또 마음대로 정하고 자원 배분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하고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주고 그걸 북돋아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